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원래 핸드폰으로만 그냥 찍다가 오늘은 이어폰, 마이크 요거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EBS 다큐 프라임 4부 세상을 바꾼 철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책으로 출판된 자본주의 4부의 제목은 위기의 자본주의를 구할 아이디어는 있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현재의 자본주의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 이전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경제 이론의 핵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부에 나오는 경제학자는 아담 스미스, 칼 마르크스, 그리고 케인즈와 하이네크예요. 경제학자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왜 경제학자의 이론을 알아야 할까요? 자본주의는 250년 동안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었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경제학자가 나타나 해법을 제시하곤 했는데, 우리가 유럽과 미국의 경제학자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묘사된 것과 같은 경제제도이기 때문이죠. 아담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의 유명한 도덕 철학과 교수였어요. 우선 도덕 감정론을 출판을 하고 기회가 돼서 공작의 아들과 대륙 여행을 하고 그 경험을 모아 국부론을 출간해요. 아담 스미스가 여행을 하던 18세기는 근대의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던 시기로, 그 시기에는 국가의 부를 금과 은의 축적으로 보는 중상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행 중에 만난 프랑스와 케네의 경제표, 여기서 경제표는 의사였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를 하나의 육체로 보고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연구한 내용이에요. 또한 국가의 부는 금과 은의 축적이다 라는 외침에 반대하는 목소리에서 국부론의 아이디어를 얻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담 스미스는 철학자 데이비드 휴움, 화학자 조지프 블랙, 지질학자 제임스 허턴과 교류하며 국부론을 집필을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가 모든 국민이 해마다 소비하는 생활 필수품과 편의의 양이라고 정의를 해요. 또한 상품의 교환 가치는 노동량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자유시장 체제에 대해서 설명한 단어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해서 정보의 개입이나 규제는 없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서 아담 스미스를 돈 많은 부자의 편이라고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아담 스미스는 가난한 자에게 연민을 느꼈고, 경제적인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는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체제를 추구한 거죠.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자유로운 시장체제는 19세기를 거치며 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춰갔어요. 이 시기에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가 등장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최초로 가난한 사람은 왜 항상 가난해야 할까? 자본주의 체제는 정말 이상적인 체제일까? 라는 의문을 던진 철학자예요.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더해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자신만의 철학과 관점을 가지게 되었어요. 칼 마르크스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려 했지만 급진적 무신론적 사상을 가진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지요. 마르크스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했고 신문 발간, 폐간, 그리고 추방 등의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수입이 없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리로 간 마르크스는 평생의 동지인 프리드리히 엥겔스를 만납니다. 시간이 흐른 후 마르크스의 가족은 모친의 유산과 엥겔스가 보내주는 기부금으로 작은 연립주택에 이사를 해서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었고, 드디어 자본론 집필이 시작됩니다. 자본론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상품이에요. 상품은 인간이 생산하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상품은 노동을 통해서 생산해낸 것이며 상품의 가치는 상품 생산에 들어간 평균 노동 시간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시간 동안 6켤레의 신발을 만든다면 신발의 가치는 1노동시간이에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화폐는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는 화폐의 물신성에 생겨날 거라고 경고했어요. 마르크스도 노동이 최고의 가치라고 했지만 분업은 노동자를 기계 부품처럼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본론은 왜 놀고 먹는 자본가들은 더 부자가 될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자본론 1권은 어떻게 자본이 이윤을 남기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르크스는 절대적 잉여 가치 원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빵 공장에서 빵 한 개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노동시간이 들까? 밀가루 1kg 1노동시간, 빵을 만드는 기계의 노동력 1노동시간, 사람의 노동력 1노동시간을 더해 모두 3노동시간입니다. 1노동시간을 화폐로 환산해 1,000원이라고 하면 빵 한 개의 가격은 3,000원이 됩니다. 노동자가 1일 8시간을 일하면 빵 한 개를 만드는 3노동시간을 곱해 하루 동안 만든 빵의 가치는 24노동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 동안 만든 빵 8개는 24,000원이죠. 밀가루와 기계는 8,000원씩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노동자는 자본가가 3,000원밖에 주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잉여 가치에도 만족을 못하는 자본가는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여기서 생긴 잉여 가치에 절대적 잉여 가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한 자본가는 더 좋은 기계를 들여와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빵을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이유는 상대적 잉여 가치라고 부릅니다. 마르크스는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했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통해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의 시작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다큐에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 돈, 분배 시스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람이 가진 고통을 생각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 그런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위기는 계속 반복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지 아니면 자율적인 시장의 힘이 중요한지 무려 이 논쟁은 100년간 이어졌죠. 이러한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이런 식의 위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고요. 존 메이너스 케인즈는 큰 정부를 만드는데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케인즈는 영국의 재무성의 경제학자였는데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베르사유 조약을 맺어 독일에 240억 파운드, 현재의 가치로는 36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했어요. 그는 곧바로 사표를 내고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책자를 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 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 한다면 복수는 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독일 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 때문에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 양을 늘렸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외국에 헐값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23년 7월 독일 내 물가가 1년 전에 비해 7,500배, 2개월 뒤에는 24만 배, 3개월 뒤에는 75억 배로 뛰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거품을 만들어내고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주가 대폭락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미국 대공황의 시작이었어요. 1930년대 초반 독일 국민들은 빈곤과 실업에 지쳐 히틀러에게 정권을 맡겨버리고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케인즈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법을 다룬 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입니다. 케인즈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 부족이라고 주장했어요.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똑같이 늘어나지 않으며 현실적인 수요량을 유효 수요라고 정의했죠. 케인즈 이전의 학자들은 정부의 역할이 야경국가, 국방, 외교, 치안 등의 질서 유지의 임무를 맡아야 된다고 보았지만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은 국민 소득, 이자율, 환율, 그리고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었죠. 정부가 계획적인 정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공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현실적인 수요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어요.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뉴딜 정책을 만들었고 실업자와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마련하고 댐, 고속도로를 건설해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또한 이전에 없었던 강력한 규제도 같이 실시했고요.
1939년 9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끝이 납니다. 전쟁은 불황의 탈출구가 되어주는데 돈을 빌려 전쟁에 쏟아부으니 군수산업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고 경제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며 실업률까지 낮아져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 세계에 있는 모든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 원리가 되었습니다. 케인즈가 큰 정부를 주장할 때 공황의 원인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런던 대학의 교수였던 프리드리히 폰 하이네크입니다. 1944년 노예기를 펴냈고 공황이 너무 많이 투자되었고 너무 많이 써서 왔다고 진단했어요.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자 또 위기가 찾아왔어요. 경제 불안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케인즈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어요. 경제학의 대세가 케인즈에서 하이에크로 기울고 있었죠. 하이에크는 인간의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행동은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인간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일부분일 뿐 상대적으로는 무지하다고 말이죠. 그의 주요 이론은 계획자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중앙 경제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이에크의 이론은 영국의 마가렛 대처의 대처리즘을 통해 구현되었고 이 내용은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 삭감,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규제했고요. 미국 또한 대처와 노선이 같은 레이건 대통령을 선출했고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인 시카고 학파의 밀턴 프리드만 교수의 이론을 기반으로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 철폐, 적정한 세율, 제한적인 정부의 지출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좋은 결과는 없었고 수백만 명의 미국 국민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켜 승리했고 대처 정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에 성과를 내지 못한 정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고 드디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결에서 자본주의는 살아남았고 이에 대처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어요. 이에 대처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졌어요. 이때부터 정부의 역할보다 시장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가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어요.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시장 개방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는 글로벌 시장 체계로 돌입하게 되었고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인 금융자본주의를 탄생시켰죠. 금융자본주의는 금융자본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되는 자본주의의 단계이며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소득의 양극화를 낳고 삶의 불안 요소를 양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과 의료, 노후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넘어서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숨가쁘게 철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역사 속의 인물을 살펴보았는데요.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 경제 상황, 군사적 연관성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정치, 사회, 국민 모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어느 한 부분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 새삼 깨닫게 되었네요. 내용이 정말 많아서 생략한 부분도 있고 설명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꼭 자본주의 사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자들을 시청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